우리 전함은 바다 위에서 전멸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말입니다. 2021년 9월 한 척의 디젤 잠수함이 우리 항모를 격침시켰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고 소나도 무용지물이었죠.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막지 못했습니다. 그 잠수함은 어디서 왔는가? 대한민국, 한국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도 없고 핵잠도 없으니 무시해도 좋다. 우리가 했던 그 조롱이 그날 밤 우리의 관을 닫는 소리가 되었죠. 중국 해군 전략이 무너진 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리웨이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전략연구소 소장이었죠. 2020년 그때만 해도 저희는 세계를 바다에서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베이징의 해군 사령부 회의실에 앉아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거대한 스크린에 펼쳐진 태평양 지도를 보며 저희는 꿈을 키웠습니다. 항공모함 3척, 수상함 350척, 그리고 디젤 잠수함 60여 척. 숫자만 봐도 압도적이었죠. 소장님, 이제 남중국해는 완전히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부관 장중령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희 디젤 잠수함 대부분은 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압도할 수 있다고 봤어요. 게다가 핵잠수함도 건조 중이었고 신형 디젤잠도 몇 척은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력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미국 해군의 하위 파트너 정도라고 여겼어요. 바다에서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의 SLBM 개발 소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젊은 참모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보여주기용이겠지. 디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다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전에서 쓸모 있을까 의문스럽다. 그때 저희 정보부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건조 소식, KSS-3 프로젝트 진행 상황들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작은 나라의 작은 시도 정도로 보였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베이징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거리마다 사람들로 붐볐죠. 중국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바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태평양도 우리 바다가 될 것 같아.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렇겠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나는 처음으로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1년 9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오전 10시경 긴급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보부 김참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소장님,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급히 정보분석실로 달려갔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한국 국방부 공식 발표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참령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을 틀자마자 한국어 나레이션이 시작됐어요. 자막이 화면 아래쪽에 나타났습니다. 현무 44 해상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성공. 바로 그때 바다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더니 하늘로 치솟는 미사일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디젤 잠수함에서 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장면이었어요. 미사일 발사 후 잠수함이 다시 조용히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참령이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사거리는 300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소장님,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국이 AIP 시스템과 리튬 배터리를 조합해서 완전한 무음 플랫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마치 전기가 꺼진 방 안에서 고양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려는 것처럼 아무리 최신 소나로도 잡히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불가능해. 디젤 잠수함의 소음 수준으로는 이런 작전이.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해양음향 전문가 왕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그동안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을 완전히 잘못 파악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발사 전후로 거의 탐지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해군 수뇌부가 모두 모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작전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대잠 전력으로 이걸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일단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아내가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라고 물었지만 기밀이라 말할 수도 없었죠. 나는 처음으로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해군의 자존심은 이미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전쟁을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한국 잠수함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8월 저희는 대만 침공 가상 시나리오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년간 준비한 대규모 전략 시뮬레이션이었죠. 베이징 근교 비밀 훈련소에서 진행됐어요. 시뮬레이션 룸에 들어서자 거대한 전자지도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의 모든 해역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저희 항공모함 전단, 상륙함대, 그리고 각종 지원 함정들의 위치가 파란 점들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번 훈련은 완벽해야 합니다. 함대 사령관 장제독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실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죠.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 동쪽 해역을 봉쇄하고 미군 개입을 차단하는 상황. 그런데 갑자기 훈련 통제관이 말했어요. 한국 해군 KSS-3급 잠수함 3척이 작전 해역에 진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디젤 잠수함 3척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대잠 헬기와 구축함들이 금방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 정각이었어요. 저희 함대는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작전 해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레이더와 소나가 주변을 샅샅이 탐색했죠. 그런데 15분이 지나도 한국 잠수함은 감지되지 않았어요. 20분, 25분. 대잠 헬기들이 소나 부위를 투하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 해역에 있다고 했는데. 작전 참모가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훈련 통제소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랴오닝호 격침. 어뢰 2발 명중.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주력 항공모함이 격침됐다고요? 71형 상륙함 2척도 격침. 시간은 오전 9시 27분입니다. 27분. 작전 시작한 지 고작 27분 만에 저희 핵심 전력이 무너졌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탐지조차 못한 잠수함에게 말입니다. 어디서 공격했습니까? 장제독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랴오닝호 우현 2시 방향 9km, 상륙함들은 좌연 8km 지점에서 어뢰가 발사된 것으로 판정됩니다. 저는 전자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지점들은 저희가 수십 번 확인한 구역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했던 곳이었죠. 한국 잠수함들의 현재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탐지되지 않습니다. 공격 후 즉시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 장면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승리 시나리오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건물이 붕괴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 긴급 분석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전이었다면 저희는 이미 전쟁에서 졌어요. 그날 밤 작성한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청룡이 유령에게 찢긴 날. 저희의 자존심이 산산조각난 하루였죠. 한국 잠수함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년 3월 비공식 정보 수집을 위해 진해 인근 해역으로 감청팀을 파견한 거죠. 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정보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도대체 어떻게 훈련하는지 말이에요. 새벽 4시 감청 장비가 한국 해군의 통신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린 건 차분한 남성 목소리였어요. 훈련 개시. 각 함정은 지정된 해역으로 이동하라. 고함도 아니고 긴장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들린 소리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20분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청팀 책임자가 장비를 점검했지만 이상 없었어요. 이상합니다. 분명히 훈련 중인데 통신이 전혀 없어요. 기술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짧은 신호음이 들렸어요. 단 3초 정도였죠. 그리고 다시 침묵. 10분 후 또 다른 신호음. 이번엔 2초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마도 수중 통신으로 보입니다. 극도로 압축된 데이터 패킷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말을 하지 않고도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수화를 하듯이 말입니다. 오후 2시경 드디어 긴 통신이 포착됐어요. 교관으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다 위에선 배가 아니라 뇌가 싸운다. 소음을 내는 순간 너희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기계를 다루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력을 단련하는 수행이었죠. 감청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그들은 이순신의 후예였다였어요. 기술이 아닌 정신력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이들에게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바다와 하나가 되는 도구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해군이 아니야. 아내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바다 그 자체야. 진해 감청 이후 저는 한국 해군사관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가장 먼저 놀란 건 그들의 교육 철학이었어요. 중국이나 미국처럼 정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선의 선택만을 가르치더군요. 한 교관의 강의 내용을 입수했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바다에는 교과서가 없다. 매 순간이 새로운 문제이고 너희는 그 순간의 최적해를 찾아야 한다. 더 충격적인 건 시뮬레이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100번 반복해도 매번 다른 변수를 던져주더군요. 적의 위치, 날씨, 심지어 장비 고장까지 무작위로 발생시켰어요. 실전에서는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라. 저는 우리 교육과 비교해봤습니다. 우리는 매뉴얼을 외우게 했어요. 정해진 절차를 반복 훈련시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매번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고 스스로 해답을 찾게 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실패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에서 실패한 사관들을 모아놓고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게 하더군요. 그런데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실전에서 한 번의 실패는 죽음을 의미한다.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군 사관들은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시스템에서 자라났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처럼 성공만을 추구하는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죠. 가장 서늘했던 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단순히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순신의 사고방식을 체화시키고 있었습니다. 13척으로 133척을 이긴 것은 배의 성능 때문이 아니다. 바다를 읽는 능력과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때문이었다. 한 교관이 명량대첩을 설명하며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순신의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단, 역사책의 답은 금지다. 저는 바로 그때 이해했습니다. 한국 해군에게 이순신은 과거의 영웅이 아니라 현재의 멘토였던 거예요.
그들의 DNA에는 400년 전 명장의 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추격했지만 그들은 정신을 계승했다. 2023년 10월 말레이시아 인근에서 다국적 해군 연합훈련이 열렸습니다. 중국, 러시아, 태국 그리고 한국이 참가했어요. 저희는 이번 기회에 한국 잠수함의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간단했어요. 상대방 함대를 먼저 탐지하고 가상 공격하는 것. 저희는 최신의 구축함 2척, 초계기 3대, 그리고 무인 정찰기 7대를 투입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찾아내겠습니다. 함대 지휘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저도 기대했습니다. 이 정도 전력이면 디젤 잠수함 한 척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저희 함대는 완벽한 수색 대형을 구성했어요. 최신 소나와 자기 이상 탐지기가 바다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레이더는 깨끗했고 소나도 조용했습니다. 정말 이 해역에 있는 겁니까? 부함장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지휘관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통제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훈련 종료. 중국 구축함 2척 격침 판정. 뭐라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어뢰 4발이 명중했습니다. 발사 지점은 지휘함 바로 아래 500m 지점입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저희가 타고 있던 바로 그 배 밑에 한국 잠수함이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습니까? 훈련 시작 2분 후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판정됩니다. 17분간 저희는 바로 발밑에 있는 잠수함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이 저희 함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통신 감청도 확인됐습니다. 중국 함대의 모든 교신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훈련 후 한국 측 지휘관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바다가 가르쳐 준 겁니다. 저희는 바다와 싸우지 않고 바다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날 밤 작성한 보고서 제목은 그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 있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다였습니다. 2024년 1월 PLA 해군 사령부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는 단 7명. 중국 해군의 최고 위층만 모인 극비 회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잠수함 대응 전략 전면 재검토. 해군 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웨이 소장, 그동안의 분석 결과를 보고하시오. 저는 두꺼운 파일을 열며 말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잠 전술은 모두 무효입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몇몇 장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작전부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소음.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은 우리 측정치보다 20데시벨 낮습니다. 이는 탐지거리가 14로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둘째, 기동성. AIP 시스템으로 2주간 자망이 가능하며 리튬 배터리로 고속 기동도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화력. SLBM과 어뢰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어 전략적 타격과 전술적 공격이 모두 가능해요. 한 장성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대응책은 없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현재로선 없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바로 그때 해군 사령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핵잠수함 중심 교리는 폐기한다. 디젤 잠수함 대비 계획을 긴급 수립하라.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중국 해군이 70년 만에 전략 교리를 바꾸는 순간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아직 싸우기 전에 졌다였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단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소리를 죽였고 우리의 자만은 그 소리 없는 파도에 쓸려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여보, 나는 패배했어. 완전히 졌다고. 아내가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묻자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했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2025년 현재 한국은 SLBM 탑재 가능한 디젤 잠수함 9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6발씩 총 54기의 탄도미사일을 바다 밑에 숨겨놓은 거죠. 저는 지금 은퇴하여 베이징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인도양,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어느 바다든 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최근 중국 정보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제목이 한국 잠수함 추정 활동 반경이었어요. 지도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태평양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각 점마다 탐지 불가 구역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지난달 국방부 간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어느 장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잠수함들이 우리 영해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보국장이 답했어요.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은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와서 조용히 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5년 전 제가 했던 예측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보여주기용 SLBM을 만들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을요.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요즘 서해를 내려다보며 자주 생각해요. 저 푸른 바다 어딘가에 한국의 잠수함이 있을 거라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어제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다. 상어요? 아니야. 더 무서운 게 있어. 손자가 뭔데요? 라고 묻자 저는 서해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용한 것들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한국의 잠수함들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 없이. 마치 바다 그 자체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늦었습니다. 바다는 이미 그들의 것이 되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보고 있는 바다 아래 어딘가에 그 조용한 맹수가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영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